아침부터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도대체 왜 이렇게 꾸물거려? 문 빨리 안 열어? 아이를 등교시키고 모처럼 커피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죠. 요란한 현관벨 소리에 문을 열려던 순간 문 밖에서 터져나오는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건장한 남자 몇 명, 뒤로는 산더미 같은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낯선 아저씨들, 그리고 박스들을 번갈아 보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윙거리는 굉음이 창문을 넘어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또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리니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불안한 마음에 베란다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사다리차 한 대가 저희 동 아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다리차는 정확히 저희 집 라인, 저희 층수를 향해 길게 팔을 뻗고 있었죠. 어머니, 근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이분들은 또 누구시고요? 아, 이거 다 내 짐이야. 이 아저씨들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고 나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거야. 에? 저희 집에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얼마 전에 내가 새로 산 강남 아파트. 거기 인테리어 공사 싹 새로 하기로 했거든. 뼈대만 남기고 다 뜯어고쳐야 해서 3개월 정도 걸린다더라. 공사 끝날 때까지는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지자. 근데 어머니,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아무 준비를 못해서 짐을 어디에 놓을지도 모르고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요. 짐 들 때도 마땅치 않고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큰일을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뭐? 야,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집이 네 거야? 누가 보면 네가 집주인인 줄 알겠다.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얘가? 아휴,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서 마실 거나 좀 갖고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파트 현관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와중에 이삿짐 아저씨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와 바닥에 보강재를 깔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더니 가구랑 큰 짐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우리 집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우리 세 식구 살림으로 가득 찬 집에 시어머니의 어마어마한 짐들까지 들어오니 놓을 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죠. 커다란 장롱이며 서랍장, 화장대 등 가구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담긴 박스들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아저씨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에 짐을 놓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요. 사모님, 장롱은 어디다 넣어요? 서랍장은요? 짐이 들어갈 방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자리 배치하고 정리를 하죠. 그냥 아무 데나 놔요. 위치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시어머니 짐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놓을 데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은 툴툴대고 궁시렁댔죠.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대충 주방 쪽에 가깝게 놓고 나머지 짐들은 서재방 등 빈 방에 대충 던져놓았습니다. 그럼 거실에 일단 내려놓을게요. 방에도 갖다 놓긴 했는데 이거 풀어서 정리할 공간도 없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철수합니다. 나중에 짐 정리 안 해줬다고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세요. 일하지도 않고 돈은 다 받는 건데
비용이나 좀 깎아줘요. 예? 일을 못한 건 여기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사 비용은 못 빼드려요. 그렇게 짐들을 아무렇게나 패대기 치듯 쌓아놓고는 이삿짐 아저씨들은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 오셨어. 이삿짐 다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지금. 도착하셨어? 전에 말했잖아. 엄마 집 인테리어 공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어? 저는 남편의 무덤덤한 목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사한다고는 알고 있었지. 그치만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실 거라는 말 안 했잖아. 당신은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당신이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 거야? 이런 큰일을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뭘 상의를 해? 우리 엄마가 남이야? 엄마가 잠깐 아들 집에 계시겠다는데 내가 당신하고 왜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 아예 살림을 다 옮겨왔잖아. 거실에 아주 발 디딜 틈도 없이 어머니 짐으로 가득 찼어. 이걸 누가 다 정리할 건데? 그냥 사람 불러서 정리해. 나 지금 바쁘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마. 그리고 당신 엄마 우리 집에서 계시는 동안 불편하시지 않게 잘 해드려.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그때 관리실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1703호 오늘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는 아닌데 근데 짐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 건 미리 사전에 얘기하셨어야죠. 사다리차 때문에 1층 주차 불편하다고 입주자들 항의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사다리차 승인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사할 땐 엘리베이터 내부 보강 작업도 해야 하고 사용료도 내셔야 하는데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듣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주변에 민폐나 진상짓은 안 하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제가 경우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정말 미치도록 속상하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님은 관리실 직원분한테까지 어디 관리실 직원 주제에 감히 시건방을 떨어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유, 요즘 관리실 직원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아파트 주민이 짐 좀 옮기겠다는데 뭘 그렇게 따져? 엘리베이터 사용료? 그 깎고 몇 푼이나 된다고. 지금 당장 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관리실 직원분께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겨우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평화롭던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고 다음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있는 이 많은 짐들을 정리하려고 방배치를 고민했습니다. 일단 어머님을 설득해서 공사 끝나면 새로 가구를 사드리겠다 설득해서 어머님 가구를 다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랑 짐들을 최대한 버리고 남편 서재 책상을 거실로 빼고 어머님을 서재방에서 3개월 동안 지내시게 하려고 했죠. 안방짐 다 빼. 붙박이장이랑 침대는 그대로 두고 화장대랑 속짐이랑 화장실 짐 얼른 빼라. 안방짐을 왜요? 왜긴 왜야. 내 집 넣으려고 그러지. 내가 이 집안 제일 어른인데 어른이 안방 써야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야. 3개월 동안 내가 안방 쓸 거니까 그렇게 하라. 갑자기 쳐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안방을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어머님이 안방을 쓰신다고요? 잠깐 지내다 가실 건데 안방짐까지 다 빼면 저도 그렇고 아범도 불편해서 안 돼요. 야, 그럼 내가 문간방을 써? 네 남편하고는 이미 얘기 다 끝냈고 내가 안방이랑 안방 화장실 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는 졸지에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안방은 시어머니의 거처가 되었고 저희 가족은 마치 짐짝처럼 구석으로 내몰린 신세가 된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강남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형편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그것도 대형 평수 아파트를 샀다고 말씀하시니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돈을 더 잘 벌긴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활비도 남편이 전부 대주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따로 모아둔 큰돈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주는 생활비에 의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강남 아파트라니요. 그것도 작은 집이 아니라 대형 평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문이 막히더군요. 물론 며느리인 제게 미처 말하지 않은 재산이 어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평생 모아온 비상금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바닥 배관부터 싹 드러내서 새로 해야 하고 수도 배관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래된 대형 평수 아파트라면 그 정도 대규모 공사는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이사 맡기고 몸만 저희 집에 오셨어도 될 텐데 굳이 그 많은 짐을 다 가져오신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어머니 짐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동안 집안은 짐 정리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짐을 들여놓기 위해 끊임없이 저희 살림을 정리해라 버려라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촌스럽다. 버려. 이런 그지 같은 걸 돈 주고 샀니? 버려. 라는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하나 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갔습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쓰던 그릇, 몇 년 동안 정성껏 아껴온 소품들, 아이 물건까지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안도감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분명히 정리가 되었는데 제 손으로 꾸며온 집은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짐과 취향으로 가득한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 주도권이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어머님이 제 살림살이를 전부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어딜 기계를 돌리고 있어. 설거지는 말이다. 손으로 빠득빠득 닦아야 기름때까지 싹 씻겨나가는 거야. 어머니, 식기세척기가 훨씬 고온으로 살균까지 해줘서 손설거지보다 훨씬 위생적이에요. 위생 좋아하시네. 식구 몇 명이라 된다고 꼴랑 그릇 몇 개를 기계에 넣고 돌려? 내가 말이다. 가만 보니까 네가 아주 게을러 터져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하는구나.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기어다니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에 돌려서 건조기에 말리고 그럼 너는 도대체 이 집에서 뭘 하는 건데? 요새 다 식기세척기랑 로봇 청소기 써요. 기계가 좋아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아요. 됐고 앞으로는 바닥도 손걸레질 해라. 내가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먼지가 장난 아니야. 아무렴 기계가 사람보다 낫겠니? 당장 내일부터는 손걸레질로 빡빡 닦아. 그럼 어머니는 왜 세탁기 쓰세요? 옛날 할머니들은 개울가에서 얼음 끼고 손빨래 하셨는데요.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마땅히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세탁기랑 같아? 어디서 꼬박꼬박 토를 달아?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당분간 이 집에 더 오래 붙어 있어야겠구나.
아주 이참에 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본세며 살림살이 내가 아주 싹 다 뜯어고쳐 줄 테니 각오해. 저는 너무 억울해서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박해봤자 어머니 목소리만 더 커질 게 뻔했고 제가 아무리 이치에 맞게 설명해도 결국 게으른 며느리라는 딱지만 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진짜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식기세척기는 주방 한쪽에서 전원 한번 못 켜보고 방치되어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서 잠자고 있어요. 매일매일 걸레 들고 무릎 꿇고 바닥을 박박 문지르는데 걸레는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하셔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대는데 진짜 너무 괴롭더군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제 선택이나 편의는 완전히 무시된 채 오로지 어머니의 규칙만이 이 집안의 기준이 되어버렸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휴, 잠깐 계시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맨날 징징대냐? 야,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자들도 많아. 평생 같이 살면 차라리 싸워서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서로 맞춰서 살겠지. 잠깐 와 계시는 거라서 나도 하고 싶은 말 참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며느리 살림살이 간섭하지 마시라고 좀 말해줘. 엄마가 너보다 살림을 더 오래 하셨고 훨씬 더 잘하시는데? 선배로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나하나 전부 다 나한테 일러바치고 이거 우리 엄마 흉보는 거잖아. 나한테 같이 엄마 욕해달라는 거고. 당신 진짜 못됐다. 흉보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내 방식이 있고 내 살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어머님이 정말 사사건건 다 참견하시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다못해 식기세척기도 못 쓰게 한다니까? 진짜 답도 없다. 야, 엄마 계시는 동안만 잠깐 안 쓰면 안 돼? 꼭 그렇게 우리 엄마를 이겨먹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냐고. 생각해봐. 식기세척기 그거 한참 돌아가고 오래 걸려서 답답한 거 맞잖아. 엄마 눈엔 사람 손으로 슥슥 하면 금방 할 걸 그걸 기다리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 소리 하셨겠냐고. 꼴랑 3개월이야. 금방 지나가. 그냥 엄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러는 거잖아.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살림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남편의 눈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 드는 얄밉고 속 좁은 사람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을 꺼내도 결국 징징거림이나 흉보기로 치부될 뿐이었지요. 살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오랜 시간 쌓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 방식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오로지 본인의 방식만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세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릇 재질에 따라 다르게 쓰려고 스펀지, 수세미, 수세미만까지 종류별로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수세미는 무조건 초록 수세미가 최고다 하시면서 제가 사다 둔 건 죄다 버리시고 굳이 초록 수세미만 싹 채워놓으셨습니다. 기스나면 안 되는 그릇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이 피부 때문에 순한 세제를 쓰고 섬유유연제도 자극 없는 걸 고집했는데 어머님은 향이 강해야 빨래한 티가 난다며 다른 걸 쓰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제 방식은 다 쓸데없는 고집이 되어버리고 어머님의 방식만이 정답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하나같이 맛이 없다며 젓가락도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직접 하실 때는 소금을 듬뿍 넣고 간장은 쏟아붓듯이 넣으시고 고춧가루도 아낌없이 퍼부으셨습니다.
다시다에 미원도 잔뜩 넣으시고 짜고 맵고 달게 만드는 게 입에 착착 붙는다고 하셨지만 어린아이가 함께 먹는 집에서 누가 그렇게 음식을 합니까? 아이를 위해 따로 싱겁게 준비해둔 제 음식은 늘 무시당했고 결국 식탁은 시어머님의 입맛대로만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 칼로 고기 썰면 안 돼요. 왜? 이 칼이 잘 들던데. 그건 생선용이고요. 이게 고기용이거든요.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야, 어차피 다 익히는 건데 아무거나 쓰면 되지. 무슨 칼이 다 달라? 그게 위생상 도마랑 칼은 재료별로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 이게 생선용 도마랑 칼이고 이게 고기용이고 저게 야채용이거든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평생 살림만 한 사람한테 위생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라는 거야? 네 손으로 키운 자식들 여태 병 한 번 안 걸리고 멀쩡하게 잘 살았다. 요새 젊은 것들은 별 시덥잖은 걸로 유난을 떨어.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애써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건방지게 어른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난과 유난 떤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경험과 지혜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화를 내셨고 대화는 누가 더 오래 살림을 살았나를 겨루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도 식구들이 먹고 남긴 걸 냄비에 다시 붓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먹던 음식은 버려야 한다고 위생상 좋지 않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죠. 제 안에서는 아니 분명히 내가 맞는 건데 이건 어머님이 틀린 건데 하는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동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고 저 역시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하찮은 며느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이전에도 출장이 잦은 편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오신 뒤로는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허다했고 아예 외박하는 날도 잦아졌죠. 처음엔 그저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었고 남편이 평소에 뿌리던 향수도 아니었죠.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냄새는 뭐지? 누구의 냄새일까? 낯선 향이 왜 남편에게서 나는 건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네. 일이 그렇게 많아?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걱정돼서 그래. 일이 많으니까 늦게 들어오지. 당신은 내가 일하는 게 불만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건 좋고 일을 많이 하는 건 또 싫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옷에서 나는 향 혹시 사무실에 방향제 났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진짜 당신 요즘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시비 걸고 내가 무슨 당신 허락받고 옷 입고 다녀야 해? 일에 치여서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내가 당신 잔소리 들으려고 돈 버는 줄 알아? 잔소리가 아니잖아. 그냥 당신 요새 계속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이상한 향수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신경 쓰여서 하는 말이라고. 엄마까지 오셔서 당신 예민해진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난 당신 비위 맞춰줄 시간 없어.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싸늘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저의 질문이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저와의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무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아이와 놀아주려 했었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아이가 다가와도 귀찮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아빠, 나랑 공놀이 하자, 아빠. 아빠 지금 바쁘잖아. 엄마랑 놀아. 아빠 요즘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아, 시끄러워.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 당신 애 좀 조용히 시켜. 애가 왜 이렇게 칭얼대? 여보, 얘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그렇잖아. 잠깐만 놀아주면 안 돼? 당신이 놀아줘. 난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아이 역시 아빠의 달라진 모습에 상처를 받았는지 점점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에서 아빠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변화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무슨 조언 이라도 해주실까 하는 작은 기대감 때문이었죠. 어머니, 요즘 그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너무 무심하고 저하고는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누라가 살랑살랑 이쁜 짓 해봐라. 남편이 저러겠니? 그게 아니라 밤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잦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고 자꾸 외박하는 거 습관되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밤새워서 일하는 우리 아들이 짠해 죽겠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는 애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라는 거야? 너? 설마 내 아들 의심하는 거니? 아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는데 니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을 의심해?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데 니녀는 집에서 놀면서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이나 하고 아주 천벌을 받을 년이야. 너 병원 가봐. 너 이러는 거 의부증이야.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 저는 점점 죄인으로 몰려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잦은 외박, 저와 아이에게 무심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저의 예민함이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오신 뒤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동생이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동생은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스스로 사업을 일구고 고생고생하다 결국 그곳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동생이 저와 제 아이가 보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친정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충격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어요. 학비와 생활비 등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돈 때문에라도 들어오겠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부모님까지 안 계신데 동생 앞길까지 막히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거의 다 동생 유학비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제 월급 전부를 동생한테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손에 쥔 게 정말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 결혼할 때 발목을 잡았고 시어머니한테는 그걸로 엄청 구박을 받았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빈손으로 들어온 주제에 이러시면서 저를 참 많이도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거 다 내주면서 동생을 뒷바라지했기에 늘 마음 한켠에는 동생만큼은 꼭 잘 돼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동생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니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기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제 현실과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언니랑 형부, 그리고 조카가 너무 보고 싶고 언니 사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동생의 말에 차마 밖에서 만나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척 동생을 맞이했지만 동생의 날카로운 눈은 제가 숨기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동생은 저희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쌓여있는 낯선 짐들과 제 살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동생의 미간은 조금씩 찌푸려졌죠. 게다가 피골이 상접하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며 동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사돈 처녀 왔네. 사업 잘 된다더니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네, 피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돈 많이 벌었다더니 글쎄 과일 딸랑 사왔네. 난 또 엄청난 부자 됐다 해서 아주 근사한 거라도 가지고 오는 줄 알았지. 갑작스럽게 찾아뵙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정식으로 형부랑 다 같이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던가. 아무튼 놀다 가요. 동생은 억지로 웃으면서 저희 시어머님께 형식적인 인사를 얼른 끝냈습니다. 짧은 몇 마디 오가기도 전에 벌써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한 채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저를 힐끗 보더니 자연스럽게 제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저 역시 눈치를 보듯 서둘러 동생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 남아있던 시어머님의 기척은 멀어졌고 방 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정동생과 저, 단 둘만의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동생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그제야 후 하고 숨을 고르듯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억지로 웃던 얼굴은 이내 굳어졌고 눈빛은 어느새 날카롭게 변해 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언니, 시어머님은 결혼식 날 봤을 때랑 하나도 안 변하셨네. 난 언니 시어머니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나저나 언니 얼굴이 왜 이래? 혹시 어디 아파? 영상통화할 때보다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시어머님 댁 공사 때문에 잠깐 우리 집에 계시거든. 그래서 집도 좀 어수선하고 나도 좀 피곤하긴 한데 아픈 건 아니야. 하필 네가 이럴 때 와서 내가 좀 그렇다. 그치? 사돈 어르신은 언니 집에서 얼마나 지내시는 거야? 공사가 3개월 정도 걸린대. 거의 끝날 때 됐어. 3개월이나 여기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지냈단 말이야? 사돈 어르신 호텔 같은 데서 지내시면 안 돼?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돈 줄게, 언니. 얘는? 형부 돈 잘 벌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어머님도 이런 기회에 아들네랑 잠시 같이 살고 싶으셔서 들어오신 거야. 어머님 가시고 나면 너 우리 집으로 들어와.
호텔에만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자. 오랜만에 밥도 같이 해먹고 얘기도 하고 조카도 마음껏 보고. 호텔에서 어떻게 계속 지내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다? 응? 사실 나 이번에 한국 들어온 김에 아파트 하나 살 생각이야.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머물 집도 필요하고 나도 호텔에서 있는 것도 싫고. 그래, 잘 생각했다. 한국에 집 사놓으면 자주 올 거 아니야. 아무튼 어머님 가시고 나면 꼭 우리 집에서 며칠이라도 같이 있는 거다? 그렇게 집에서 동생이랑 짧은 만남을 가진 후 동생이 묵고 있는 호텔로 거의 매일 찾아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제 아이를 어찌나 예뻐하는지 사업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친 동생은 결혼할 마음도 아이를 낳을 마음도 없다고는 하는데 조카만 보면 그냥 물고 빨고 하면서 빨리 시어머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조카랑 한 방에서 지낼 거라면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시어머님께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 배관이 뭐가 잘못돼서 공사가 길어진다.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계속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있고 싶은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댁 공사 말이야. 얼마나 더 걸린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공사하는 사람들이 알겠지. 평수가 워낙 크니까 할 게 많겠지. 어머님이 빨리 본가로 돌아가셔야 현정이도 미국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는데 어머님이 안 가시니 현정이가 오기가 그래서. 처제를? 호텔에서 편하게 잘 지내는데 뭐하러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 처제가 미국 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호텔이 더 편할 거야. 괜히 오라고 해서 부담 주지 마. 아니야. 현정이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공사 언제 끝나는지 언제 가실 건지 정확하게 좀 물어봐줘.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냐? 공사라는 게 원래 생각보다 돈은 더 들어가고 길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엄마한테 그걸 물어보면 빨리 가시라는 말밖에 더 돼? 제발 좀 엄마 계실 동안만이라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좀 있어. 저희 집에 들어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동생은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 도대체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제 상황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주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혼자 사귀던 속사정들을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시집살이, 남편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까지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이야기들을 저는 쏟아내듯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묵묵히 제 말을 다 들어주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별걸 다 말한다. 신경 쓰지 마. 참, 너는 집 알아보는 거 어떻게 됐어? 집 사는 게 쉽지가 않네.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괜찮은지도 감이 안 잡히고. 아, 그러고 보니 언니 시어머님 댁도 강남이라고 했지. 혹시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 그 동네 분위기도 좀 볼 겸 언니 시어머니 집 인테리어 공사 중이면 문도 열려 있을 테니까 내부도 살짝 볼 수 있잖아. 괜찮아 보이면 나도 그 업체에 맡기지 뭐. 그런데 저도 어머님의 매수한 그 아파트 주소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대충 얼버무렸고 시어머니도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면서 딱 잘라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어머님 짐을 저희 집으로 실어다 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서 짐을 옮겼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 덕분에 저는 겨우 시어머님 댁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까다로운 시어머님이 직접 고른 아파트라면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인테리어 업체라면 동생이 참고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주소를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동생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언니, 나랑 미국 갈래? 애 데리고 나랑 미국 가서 살자.
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부는 그럼 형부만 여기 남겨두고? 형부 기러기 아빠 못해. 챙겨줘야 할 게 얼마나 많은 남자인데. 언니 지금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러 미국 유학 가는 애들도 많잖아. 이모가 미국에 있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면 좋지. 학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 살 집이랑 학비랑 다 책임질게.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됐어. 언니, 나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언니가 월급 전부 쏟아부으면서 내 학비 내줬잖아. 그 고마움 평생 갚아도 모자라.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사실 조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사줄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한국보다는 미국이 애한테 더 나을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꿨어.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라 잠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같이 가자는 그 제안 속에는 지금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가 이미 다 비쳐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공사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실 테니 지금처럼 불편하고 숨막히는 날들도 머지않아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되는 건데 그걸 못 견디고 다 접어두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건 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친 제 동생이 제 처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또 제 미래까지 고민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그 뒤로도 계속 미국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절을 했고요. 저의 계속된 거절에 결국 동생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더 이상 농담도 가벼움도 없었어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사실 내가 이런 말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냥 언니 힘들어 보여서 미국 가자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최근에 어떤 걸 좀 알아냈거든? 뭔데?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지. 언니 시어머님 집 말이야.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는 이미 다 끝났더라고. 공사가 끝났다고? 근데 왜 어머님이 아직도 안 나가시는 거야? 설마 진짜 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일부러 더 눌러 앉으시는 거야?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문제인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 그 집에 아예 안 들어가시려고 전세라도 놓은 거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핸드폰을 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과 남편 차로 보이는 차량이 그 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몇 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집에 있는 여자 아무래도 형부가 바람 피우는 상대인 것 같아. 말도 안 돼. 너희 형부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본 거 맞아? 언니, 나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돈 주고 이 바닥 최고들 붙였어.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저는 동생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와서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동생이 보여준 사진과 말들이 계속 맴돌았고 심장이 요란하게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유, 진짜 미련 곰탱이 같아. 저렇게까지 복가돼도 이혼하겠단 말 한마디를 안 하네. 지금쯤이면 지가 먼저 못 살겠다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살살하니까 그렇지. 더 심하게 해. 알았어. 내가 더 들들 볶을 테니까 넌 재산 정리나 확실히 해둬. 이혼할 때 괜히 반이라도 떼어주는 꼴은 못 보겠다.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대출 풀로 땡겨서 깡통집 만들어 놨어. 잘했다. 지가 시집와서 자식 하나 낳은 거 말고 뭘 했다고 반을 가져가? 남편 잘 만난 복으로 놀고 먹은 주제. 이혼할 때 재산 떼주는 건 절대 안 돼. 걱정 마셔.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엄마 이름으로 사놨잖아. 쟤 이혼해도 얼마 못 챙겨. 근데 혹시 애는 두고 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저게 그래도 지 새끼는 끔찍한가 보더라. 이혼하면 무조건 자식 데려간다 할 거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이 모든 것이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한편의 악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두 귀로 생생하게 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편은 오직 동생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한 곰탱이처럼 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현정아, 나 다 알았어. 어젯밤에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처음부터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뭘 들었다는 거야? 언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이 산 그 강남 아파트 있잖아. 그거 네 형부 돈으로 산 거라더라. 명의만 어머님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야.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할까 봐 미리 빼돌린 거야. 언니, 일단 당분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처럼 지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동생은 곧바로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다른 전문가들도 총동원했죠. 회계사, 조사관,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남편의 회사 관련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숨겨둔 비자금이나 차명 계좌가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동선, 시간, 장소를 빈틈없이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길고도 지독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은 부인했지만 동생이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서자 목이 메이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꾸몄습니다. 조강지처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기까지 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들의 잘못을 똑똑히 봐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들이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판사님께 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 스스로 이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남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매수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 역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모친과 함께 원고를 내쫓기 위해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압박한 정황 또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제게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또한 최대한의 금액으로 보장해 주었죠.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며 숨기려 했던 재산까지 모두 드러나 그 어떤 것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법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정의가 바로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찼어요. 그리고 남편은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을 두둔하고 따르던 지인들조차 등을 돌리더군요. 사업상 파트너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도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짜고 며느리를 괴롭힌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언니, 이제 끝났어. 나랑 같이 미국 가자. 언니랑 조카 내가 다 책임질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와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남긴 지옥 같은 기억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반대로 미국에는 든든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과 자유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싶었고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든든한 동생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처음 경험하는 미국에서의 삶은 물론 낯설고 새로운 것 투성이었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자유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이 저와 아이를 위해 따뜻하게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껴야 했던 누구의 눈치도 더는 보지 않아도 되고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애써 삼킬 필요도 없어졌죠. 그저 오롯이 제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아이와 실컷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잠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사실 이 평범함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하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일상을 잃지 않도록 두 팔 걷어붙이고 꼭 지켜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